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당장 취소해. 내가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야. 저는 30대 후반의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던 평범한 신부였습니다. 남편과의 연애는 정말 순탄했어요. 회사 동료로 만나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끌렸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따뜻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작은 것 하나도 배려해주던 그 모습에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던 날,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할 정도로 행복했지만 다만 한 가지, 남편에게는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시댁의 집안 환경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고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그 사실을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솔직하게 털어놨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잘해나가면 되잖아.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시댁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댁에 첫 방문을 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첫마디를 던졌어요. 키가 좀 작네? 우리 아들이 178인데 며느리도 키가 좀 크면 좋겠는데.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여기 앉아. 시어머니의 말투는 무뚝뚝했고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는 저를 힐끔 쳐다보며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자리를 잘 넘겨야 한다는 생각에 최대한 밝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혼수는 당연히 너희 쪽에서 다 준비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혼수요? 저희 집은 평범한 편이라. 제가 말끝을 흐리자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장남이잖아요. 그래도 신부 쪽에서 혼수 제대로 안 차려주면 체면이 안 서는데? 그리고 예단도 좀 제대로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정말 잘났고 귀한 아들이거든.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 아들이 재벌가 도련님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을 생각해서 참았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합리적, 그게 뭔데요? 설마 반반하자는 거 아니죠? 우리 오빠가 돈도 훨씬 많이 벌 텐데.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신부 집에서 다 알아서 해줘야지. 그게 예의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있는 집 딸도 아닌데 마치 재벌가의 시집이라도 가는 것처럼 요구하는 게 황당했죠.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엄마, 그만해. 우리 둘이 알아서 할게. 네가 뭘 알아? 결혼은 너희 둘이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거야. 엄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는 건데 왜 이래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불만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도 남편의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죠.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아? 미안해. 엄마랑 동생이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그런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은 시댁의 과한 요구를 잘 막아줬어요. 덕분에 큰 갈등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결혼식 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평생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저도 남편을 믿었고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남편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고 시댁 식구들의 본심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폭발한 건 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선산의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을 때였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혼 초반 남편은 정말 연애 때처럼 다정했어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저를 안아주고 오늘 힘들었지? 라며 위로해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퇴근 후에 저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일이 잦아졌죠. 오늘은 집에서 같이 저녁 먹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당신 혼자 먹어.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 약속이네. 왜 그래? 내가 친구도 마음대로 못 만나? 결혼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힌 건 아니거든. 남편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5년 차, 저는 딸을 낳았어요. 임신하는 동안 아이가 생기면 남편이 다시 가정에 관심을 가질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남편은 육아를 전적으로 제 몫으로 돌렸고 밤에 아이가 울어도 코를 골며 잠만 잤습니다. 아기 좀 봐줘. 나도 너무 피곤해. 나 내일 회사 가야 하는데 당신이나 해. 나도 이제 일주일 뒤면 복직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애는 원래 엄마가 키우는 거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이인데도 육아를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간신히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6년 차에 이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숨 막혀 죽겠어. 집에서라도 좀 조용히 있을 순 없어? 어느 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현관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저녁 먹을래? 라고 물었을 뿐인데 말이죠.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왜 그래?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당신 목소리 듣기 싫다고. 남편은 거칠게 넥타이를 풀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후로 남편의 야근은 더 잦아졌습니다. 주말에도 거의 집에 없었고 집에 있어도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는 거야? 없어.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그럼 주말에라도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을까? 우리 딸도 아빠 보고 싶어 하는데. 남편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나도 숨 좀 쉬자고.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숨 좀 쉬자니요. 제가 뭐라고 했다고 결혼한 지 6년 만에 남편에게 들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고 남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죠.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거실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를 봤습니다. 오빠, 우리 다음엔 언제 만나? 그때 그 백화점 또 가고 싶어.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대화창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건 남편과 어떤 여자의 다정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셀카,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까지. 저는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말했죠. 여보, 나와봐. 왜? 빨리 나와보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어리둥절한 표정의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아니, 그건 이게 뭐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못하더니 결국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냥 단순한 회사 후배야.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랑 백화점 데이트하고 오빠라고 부르게 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미안해.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제 핸드폰으로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대화 내용과 사진, 모든 걸 증거로 남겼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필요한 건 다 찍은 뒤였죠. 당신 미쳤어? 그거 빨리 지워. 안 지워. 이건 확실한 증거니까. 증거? 나랑 이혼이라도 할 거야? 남편이 비웃듯 말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자기 SNS에 남편과의 사진을 당당하게 올려놓은 겁니다. 심지어 남자친구라는 해시태그까지 달아서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차갑게 식어가는 제 마음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결혼은 끝났다는 것을요. 남편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며 저도 더 이상 이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인생을 뒤흔든 건 남편의 외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곧 더 큰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건 제가 결혼하기 2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지만 큰 재산을 남기신 건 아니었어요. 다만 고향에 선산 하나를 가지고 계셨고 그걸 저한테 물려주셨죠. 당시 가치로 대략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당시엔 큰돈이긴 했지만 팔 생각도 없었고 그냥 아버지의 유산이라 생각해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그 땅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 집에서 물려받은 땅이 있다며? 그거 팔아서 전세금 보태면 되겠네. 시어머니가 슬쩍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아버지 유산이고 저희 집안 선산이라 팔 생각 없습니다. 유산이 뭐가 중요해? 결혼하면 다 부부 공동재산 아니야? 시누이가 끼어들었지만 그때 남편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엄마, 그 얘기 그만해요. 그건 처가 재산이고 우리가 손댈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서 고마웠죠. 시댁도 그 이후로 더 이상 땅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는 그 일을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6년 차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이혼을 준비하던 그 시기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느 날 사촌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네 산 근처에 도로 뚫린다는 거 알아? 도로요? 무슨 도로요? 신도시 개발 확정됐어. 그래서 너희 산 바로 옆으로 큰 도로가 지나간대. 지금까진 그 산에 제대로 된 도로도 없어서 맹지나 마찬가지였잖아. 아마도 땅값이 엄청 오를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라니요? 오빠 그게 정말이에요? 이미 이 동네에 입소문 쫙 났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벌써 전화 막 오더라. 우리 집 땅 팔 생각 없냐고. 전화를 끊고 저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고향 지역이 신도시 개발지구로 확정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개발 계획도를 보니 선산 바로 옆으로 8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주변에 대형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아보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3억에도 팔릴까 말까 했던 제 땅이 30억에 사겠다는 사람도 줄을 섰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저는 3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된 거였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꿈을 꾸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길이 뚫리면서 땅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하늘이 저에게 준 기회라는 걸. 외도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라는 걸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시댁에도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엔 저한테 거의 연락도 안 하던 분이 말이죠. 며느리야, 나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다정했습니다. 뭔가 수상했죠. 그게 말이야.
너네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축하한다. 그래서 말인데, 너가 우리 딸 집 좀 사줘야 할 것 같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아가씨 집이요? 걔가 이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 있잖아. 집도 없이 지내는 게 불쌍해서 말이야. 신우이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신우의 남편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빚을 잔뜩 만드는 바람에 도망치듯 이혼하고 시댁으로 돌아온 거였죠. 그 이후로 시댁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뭐가 상관없어?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이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 신우한테 집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너 지금 30억 있잖아. 어머님, 그건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에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그래도 대충 5억이면 되잖아. 딱 5억만 보내줘. 내가 알아서 집 계약할게. 저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5억이 강아지 이름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뭐?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을 제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야,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당장 5억 보내.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깟 3억짜리 땅이 뭐가 중요하냐며 비웃더니 이제 30억이 되자 당연하다는 듯 돈을 요구하는 거였죠. 그런데 며칠 뒤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집 계약했어? 네? 무슨 집을요? 우리 딸이 살 집이야. 25평 5억짜리 아파트고. 계약금 5천만 원 넣었으니까 너가 한 달 안에 잔금 보내야 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언제 돈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아니, 당연히 보내줘야지. 벌써 계약했는데. 어머님이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뭐? 지금 계약금 날리게 할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저는 한 푼도 보낼 생각 없어요. 이 못된 거 사. 그렇게 나올 거야? 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후련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도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자 됐잖아. 남편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를 여보라고 부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죠. 갑자기 왜 그래? 당신 땅 언제 팔 거야? 우리 이제 회사 관둬도 되겠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주제에 이제 와서 우리라니요.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야. 신경 꺼. 무슨 소리야? 우린 부부잖아. 부부 재산은 반반이고.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벤츠 사고 싶은데 어차피 내 동생 집 잔금도 마련해야 하고. 당신 땅 반만 팔자. 15억이면 다 되고도 남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야. 뭐? 법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배우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남편은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인터넷 검색해봐. 민법 제830조. 남편은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제대로 복수할 때가 왔다는 걸요. 남편이 핸드폰으로 법을 확인하고 돌아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얽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이용하려고만 했던 시대. 바람 피우고도 뻔뻔하게 제 재산을 탐내는 남편. 이 모든 게 역겨웠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너 정말 돈 안 보낼 거야? 계약금 날아가면 나 어떻게 하라고? 제가 언제 보내준다고 했어요? 아니, 당연히 보내줘야지.
너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매정하다고 하시는 게 웃기네요. 제가 결혼하고 6년 동안 어머님한테 받은 게 뭐가 있죠? 뭐? 지금 뭐라는 거야? 어머님은 저를 한 번도 며느리로 대접한 적 없잖아요. 명절 때마다 일만 시키고 제가 힘들 때 한 번이라도 위로해 주셨어요? 제 딸이 태어났을 때 한 번이라도 축하해 주셨나요? 그건 저를 그저 집안일하는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야, 이 못된 거사. 네가 감히 시부모한테 대들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정이 있으니까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뭐? 정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가 착하긴 해. 양심상 계약금 낸 5천만 원은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4억 5천만 원 보내줘.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5만 원 보내드릴게요. 뭐? 5만 원?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미친 거사. 겨우 5만 원으로 뭘 하라고? 욕하지 마세요. 저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이 통화 내용 처음부터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계속 욕하시면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헐떡였습니다. 어머님, 5만 원은 제 마음입니다. 감사하게 받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정말로 시어머니 계좌에 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5만 원 보냈습니다. 너무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요. 어머님 노후 자금에 보태 쓰세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약 1시간 뒤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신우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야,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진짜로 5만 원을 보냈어?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제가 안 보낸 것도 아니고 돈을 보냈는데 왜 그러세요? 5억을 달라고 했지? 5만 원 달라고 했어? 신우도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 집 못 사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죠? 아가씨, 저는 집사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계약한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신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족처럼 지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가씨는 제가 결혼할 때부터 저를 무시했잖아요. 오빠가 아깝다. 언니는 우리 오빠한테 안 어울린다고 했던 거 다 기억해요. 아니, 그건 신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아무튼 안 돼. 당장 5억, 아니 4억 5천만 원만 보내라. 안 그러면 계약금 다 날린단 말이야.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나올 거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못하다가 협박을 시작했어요. 아들이 위자료 한 푼도 안 주고 양육비도 안 주고 네가 딸 데리고 쫓겨나게 만들 거야. 어머님 그거 아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증거가 저한테 다 있어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땅 30억은 제 아버지가 주신 유산이에요. 법적으로 남편이 손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협박해봤자 소용없어요. 너 시어머니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게 당신들 인생이 불쌍해서 드리는 5만 원이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진짜로 법적 조치 취할 거니까요. 너 정말? 나가주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112를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결국 욕설을 퍼부으며 나갔어요. 현관문을 닫고 들어오는데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당신 방금 뭐 한 거야? 뭘 했긴 어머님한테 설명 못 들었어?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남편이 버럭 화를 냈지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우리 딸 태어났을 때 뭐 해줬어? 돌 때는 병원 갔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그런데 돈 30억 생기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5억 내놓으라고? 당신도 외제차 사겠다고? 다들 미쳤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어쨌든 그건 우리 가족이야. 당신이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아니야, 이제 남이지. 이혼할 거야.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어.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진심이지. 이혼 서류는 곧 받게 될 거야. 그날 저녁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싫어. 이미 끝난 일이야. 제발,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그 여자랑도 진작에 끝났어. 내가 그 말을 왜 믿어야 하지? 진짜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남편은 눈물까지 흘렸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내 땅이 3억일 때는 이혼하려면 하자고 했잖아. 그게 30억 되니까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거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나가줘.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빌다가 결국 방에서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정식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은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자 변호사는 한 번씩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남편분의 외도 증거, 상간녀 SNS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까지요.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 땅은 제 아버지 유산이니까 처음부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죠? 맞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서 배우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다만 결혼 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그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도 거의 없고 저희 공동 명의 재산도 지금 사는 집 전세금밖에 없어요. 그럼 재산 분할은 크게 문제될 게 없겠네요. 위자료와 양육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 절차를 설명해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남편에게 이혼 소송 서류가 전달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너 진짜 이혼할 거야? 당연하지. 이미 말했잖아. 미쳤어? 우리 딸은 어떻게 하고? 딸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양육비만 보내면 돼.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양육비? 얼마나 달라는 건데? 변호사랑 상의해서 정할 거야. 당신 월급 생각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그건 너무 많잖아. 당신 월급이 500만 원 넘는데 그게 뭐가 많아? 법적으로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야. 남편은 이를 갈았습니다. 당신 30억이나 있으면서 왜 내 돈을 뜯어가려고 해? 그 돈은 내 돈이고 양육비는 당신이 아버지로서 당연히 줘야 하는 거야. 진짜 독하다 독해. 남편이 욕을 하며 주먹을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어요. 손가락 하나만 건드리면 폭행으로 고소할 거야. 그럼 위자료 정도로 안 끝날걸? 남편은 주먹을 내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너 정말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보다는 잘 살 것 같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당장 취소해. 어머님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긴. 너희들까지 이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 그건 어머니 걱정이고 저는 이혼할 거예요. 너 정말 알았어.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어.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고 며칠 뒤에 친척들과 저희 주변인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학대했다는 소문, 제가 바람을 폈다는 소문, 심지어 제가 돈 때문에 이혼한다는 소문까지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테니까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제가 남편을 무시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며 온갖 거짓말을 늘어놨어요. 시어머니와 신우까지 증인으로 나와서 저를 나쁜 며느리, 나쁜 엄마로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제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거짓말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가 제출되자 판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SNS에 당당하게 올려놓은 사진들, 상간녀와 주고받은 노골적인 메시지들이 법정에서 모두 공개됐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을 때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게다가 저는 시댁의 횡포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땅을 팔아서 신우집을 사달라고 요구한 녹음 파일과 욕설을 퍼부은 문자 메시지, 협박성 발언까지요. 이건 심각한 수준의 시대 갈등이군요.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용, 위자료 3천만 원, 양육비 월 100만 원까지. 이혼을 하며 남편이 저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그 후 시댁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계약금 5천만 원을 날렸고 남편까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생활 수준이 추락했어요. 남편은 더 비참했습니다. 이혼하고 상간녀에게 돌아가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은 상간녀에게도 버림받고 직장에서도 소문이 나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따돌림을 받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지만 그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졌죠. 저는 나중에 들었어요. 남편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요. 솔직히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전부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가 일하고 있는 미술학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초라한 모습의 남편이 서 있었어요. 여긴 뭐하러 왔어? 당장 돌아가.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딸도 너무 보고 싶고. 남편은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딸 만나고 싶으면 면접 교섭 신청해. 법적 절차 밟으면 볼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랑 다시 결혼하자고? 됐어. 나는 이제 당신 없이 잘 살고 있어. 저는 물감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안 나가면 당신 머리에 이거 뒤집어 씌울 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였죠. 며칠 뒤에 남편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남편은 저와 제 딸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게 됐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 뒤 저는 딸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선산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깔끔한 아파트를 샀어요. 방 3개짜리로 딸 방도 따로 마련해 줄 수 있었죠. 혼자 사시던 친정엄마도 함께 이사 오셨습니다. 엄마, 이 집 진짜 우리 집이야? 이사를 하던 날 딸아이가 신나서 방방 뛰며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와, 내 방 진짜 크다. 딸은 자기 방으로 뛰어가며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그런 인간들이랑 평생 사느니 이게 100배 낫지. 네, 이제 정말 편하네요.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 저는 집 근처에 미술학원을 열었습니다. 대학 시절 미술을 전공했던 경험을 살려 어린이 미술학원을 차린 거예요. 아파트 2층 상가를 임대해서 깔끔하게 꾸몄고 SNS 홍보를 시작했죠. 처음엔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학생들이 올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한 달 만에 학생 20명이 등록했고
석 달 뒤엔 6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대기 명단까지 생겼죠. 학부모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도 벌고 제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딸과 함께 시간도 보낼 수 있으니 일석삼조였어요. 친정어머니가 학원 일도 도와주시고 집에서 딸아이도 봐주셔서 저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이제 아빠 없이도, 아니 오히려 아빠가 없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와 신우에게서도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그들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학원은 더욱 번창했고 딸은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친정엄마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저도 행복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아물었고 남은 건 저와 딸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뿐이었어요. 저를 무시하고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살아갑니다. 저와 딸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나아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남자친구와 6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성실한 회계사였고 저는 대학 졸업 이후에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우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천천히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지영아, 우리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 어때? 슬슬 결혼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년이나 함께 했으니 이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자친구의 집안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들었고 저희 집은 작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검소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번 주말에 보자 하시는데 괜찮지? 물론이지. 떨리긴 하지만 잘해볼게.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작은 선물 보따리까지 챙겨서 남자친구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죠. 큰 아파트 단지 안에 자리한 넓은 평수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앉아요. 따뜻한 미소도 반가운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소파에 앉았고 남자친구가 황급히 분위기를 띄우려 했었죠. 엄마, 지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성격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 어디서 일한다고 했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년 차예요. 아, 그래요. 예비 시어머니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아버지는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무역 쪽 일을 하십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답변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만족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회계사잖아요. 나름 괜찮은 직업이고 우리 가족 회사도 있고 해서 솔직히 며느리감은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지영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남자친구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리고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미안하다며 제 손을 꽉 잡았지만 저는 이미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지영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신 편이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예비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따가운 질문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너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요. 결혼 준비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었지만 저는 첫 만남의 기억 때문에 내내 불안했어요.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게 보시는 것 같다고 어떻게 저희 부모님께 말할 수 있겠어요. 지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상견례는 그냥 형식적인 자리야. 부모님들끼리 인사만 나누시면 돼.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측에서 마음대로 정한 곳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잘 입지 않으시는 블라우스에 자켓까지 맞춰 입으셨고 아버지도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 입고 오셨어요. 우리 딸 결혼하는 건데 제대로 준비해야지.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부모님의 그 진심이 상대방에게도 제대로 전달되길 간절히 바랬거든요.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보다는 조금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감싸고 계셨고 예비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인상에 중후한 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최지영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자 예비 시어머니는 형식적으로 악수를 나누며 답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들이 올해 사귀었다고 들었어요. 6년이나 됐네요. 저희 딸이 그동안 정말 좋은 인연 만났다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예비 시어머니의 대답은 무척 건조했습니다. 엄마의 진심 어린 말씀에 대한 응답치고는 너무나 무성의했어요.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두 분 다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비 시아버지가 물었고 저희 아버지가 답하셨습니다. 네,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20년 넘게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는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직원이 한 80명 정도 되고 해외 수출도 좀 하고 있고. 예비 시어머니가 은근히 자랑하듯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묘한 공기를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은근한 과시였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수출까지 하시다니? 저희 아버지는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도 나름 괜찮은 회계사고 모아놓은 돈도 적당히 있어요. 결혼 준비는 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던데 부모로서 좀 신경 쓰이긴 하네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애들이 다 독립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은 두 집안이 함께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자 예비 시어머니는 잠깐 저희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척 차갑게 느껴졌어요. 뭐 요즘은 애들이 각자 준비하는 게 대세잖아요. 신혼집도 애들이 알아서 구하겠다고 하고. 그래도 예물이나 예단 혼수 같은 건 양가에서 의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의 현실적인 질문에 예비 시어머니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쪽은 예물은 당연히 준비할 거고요. 혼수는 요즘 여자 쪽에서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살림살이나 가전제품 같은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혼수 부담을 저희 쪽에 떠넘기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전세로 구할 거라고 했는데 전세금 정도는 여자 쪽에서도 절반은 보태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시작된 구체적인 돈 이야기에 저희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건 아직 애들이랑 이야기를 안 해봐서요. 저희도 최대한 도와줄 생각은 있습니다만. 뭐 애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부모가 너무 나서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이 먼저 꺼낸 이야기를
슬쩍 덮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이중적인 태도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리를 망칠 수 없어서 꾹 참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고 오신 가방을 흘깃보며 요즘 짝퉁도 잘 만들어서 진짜 같더라. 중얼거렸고 아버지의 명함을 받고는 아, 이 동네 쪽이시구나. 하며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부모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지영아, 저 집안 정말 괜찮겠니? 엄마가 보기엔 저쪽 어머님이 우리를 좀 깔보시는 것 같던데. 아버지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저 집안 분위기가 왠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느끼신 그 불편함을 저 역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6년을 함께한 남자친구를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이 많이 불편해하셨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러셨구나. 내가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릴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상견례가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지영 씨, 나 민수 엄마야.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반사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상견례 이후에 처음 받는 전화였거든요. 있잖아, 혼수 문제도 있고 해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되나? 시간 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로 와요. 혼자 오지 말고 어머님이랑 같이. 내 회사도 구경시켜드리고 편하게 이야기하죠. 회사로 오라는 말에 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왜 굳이 회사로 오라는 걸까요? 회사로요? 혹시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는 건? 아니, 회사가 편해요. 내가 요즘 좀 바빠서. 그리고 우리 회사 규모도 보여드리고 싶고. 주소 문자로 보내줄게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 회사로 오래 혼수 이야기한대. 회사로 그게 무슨 자리야? 밖에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지. 어머니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결국 저희는 약속된 금요일에 예비 시어머니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단 지역에 있었습니다. 중소제조업체답게 꽤 넓은 부지의 공장과 사무동이 함께 있는 구조였어요. 저희는 안내를 받아 사무동 3층에 있는 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이 미팅 중이세요. 비서로 보이는 여직원이 저희를 응접실에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거의 30분을 기다렸어요. 일부러 기다리게 하는 건지 정말 바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부르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다니 예의가 없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도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30분이 훌쩍 지나서 드디어 예비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화장을 진하게 한 그녀는 마치 자신의 왕국에 온 손님을 대하듯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오셨어요? 미팅이 좀 길어져서 늦었네요. 기다리셨죠? 네, 꽤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우리 회사 좀 어때요? 규모가 꽤 되죠? 직원도 80명 넘고 매출도 작년에 100억 넘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저희는 나름대로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자랑을 늘어놓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과시였어요. 우리 민수도 회계사니까 나중에 회사 일 물려받으면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아, 물론 지영 씨도 일은 계속하셔야죠. 맞벌이가 요즘 대세잖아요. 네, 저도 일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야죠. 우리 아들 벌이만으로는 좀 빠듯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회계사 연봉이 적지 않은데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름이 아니라 오늘 혼수 문제 때문에 부른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서류 가방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 저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항목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으셨습니다. 혼수 목록이요. 요즘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준비하셔야죠. 저도 옆에서 그 목록을 봤는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와 소파, 냉장고, 세탁기, TV와 에어컨은 기본이고 식기 세트와 이불 세트, 커튼과 러그까지 세세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각 항목마다 브랜드와 예상 금액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저희 쪽에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혼수는 원래 여자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쪽은 예물이랑 예단 준비하고 신혼집 전세금도 대부분 낼 건데. 신혼집 전세금은 양가에서 반씩 낸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자 예비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쪽에서 더 많이 내는 게 맞죠. 우리 아들이 회계사인데 여자 쪽에서도 조금 보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현금 지참금이라는 제목 아래 큼직한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건 또 뭔가요? 신혼집 전세금의 30%예요. 현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세금 대부분을 내는데 여자 쪽에서 이 정도는 보태주셔야 형평성이 맞죠. 그 금액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신혼집인 3억 전세의 30%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1억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드디어 참았던 화를 내셨습니다.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여자 쪽에서 현금 좀 보태주고 남자 쪽에서 집 마련하는 거. 그게 상식 아닌가요? 상식이요? 이게 무슨 상식입니까? 이건 혼수가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정하세요. 우리도 나름 양보하는 거예요. 원래는 남자 쪽이 더 조건이 좋으면 신혼집을 아예 여자 쪽에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쪽 집안은 그렇게 안 하셨나요? 아, 그러고 보니 회사 규모가 좀 작으시니까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그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저희를 무시하고 깔보고 결국 파혼을 유도하려는 계획된 자리였던 거예요. 지영아, 이만 일어나자.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님, 아직 이야기 안 끝났는데요. 끝났습니다. 저는 우리 딸을 이런 집안에 보낼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 실례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저를 이끌고 사장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비웃는 표정이 눈에 선했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어머니는 떨고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영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저는 결혼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잔인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사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실장님. 젊은 남자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그 직원을 알아보시는 듯 했습니다. 아, 김 대리님, 여기서 뵙네요. 실장님, 오늘 미팅 있으신 줄 몰랐습니다. 사장님 사무실에 다녀오시는 건가요? 개인적인 일로 잠깐 들렀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왜 실장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황급히 나왔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를 쫓아왔지만 복도에서 그 직원을 발견하고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사장님, 실장님이랑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실장? 무슨 실장?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대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 어머니를 가리켰어요. 에이, 무역의 최 실장님이시잖아요. 우리 주거래처. 회의 때문에 오신 거 아니셨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어머니는 무역회사에서 일하신다고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최 실장님이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 회사가 귀사와는 3년째 수출 계약을 맺고 있죠. 작년 매출의 40% 정도가 저희를 통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 그게. 예비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선 채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김 대리는 난처한 표정으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사장님, 실장님이랑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다음 주에 컨테이너 선적권이랑 신규 바이어 미팅이 잡혀 있는데. 김 대리는 가서 일 봐요. 예비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김 대리를 보냈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저희 셋만 남았어요. 어머니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아까 사장실에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 규모가 작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죠? 제 딸을 무시하시고 1억을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하셨고요.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무슨 오해입니까? 사장님은 제 딸을 처음부터 무시하셨어요. 우리 집안을 깔보셨고 저까지 우습게 보셨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눈에 띄게 당황하고 있었어요. 실장님, 제가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결혼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장님은 제 딸을 사람이 아니라 거래 대상으로 보셨어요. 금액을 매기고 조건을 따지고 무시했죠. 실장님,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을 둔 엄마입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행복하길 바라는 건 사장님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런데 사장님은 제 딸의 행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체면과 돈만 생각하셨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아까는 제가 좀 심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죠. 예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일로 제 결정은 확고해졌습니다. 우리 딸을 이런 집안에 보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긴장했습니다. 귀사와 저희 회사의 거래는 이번 계약이 끝나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 문제예요. 사장님은 제 딸을 함부로 대하셨어요. 그런 분과 어떻게 신뢰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그건 너무 심하십니다.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일은 별개 아닙니까? 사장님이야말로 비즈니스와 개인 일을 구분 못 하셨잖아요. 저를 거래처 실장이 아니라 그저 작은 집안의 며느리 후보 엄마로만 보셨으니까요. 어머니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실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계약이 끊기면 우리 회사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신규 바이어도 전부 실장님 라인으로 연결된 건데요. 그건 사장님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제 딸을 지키는 게 우선이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뒤따라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영 씨도 뭐 좀 말해봐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돌려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좀 전에 사장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집안 규모가 작다고 1억을 현금으로 가져오라고요. 그게 어머님의 진심이셨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그 말들이 없어지나요? 지영 씨, 저도 사람입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께서 저를 진심으로 며느리로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단 한 번이라도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돌아서는 저희를 보며 절규했어요. 실장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회사 밖으로 나와 차에 올라탔고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거래까지 끊게 만들어서. 미안할 것 없어. 딸이 소중하지 거래가 소중하니? 엄마는 절대로 저런 집안에 너 못 보낸다. 하지만 회사 일에 지장이 생기는 거 아니야? 괜찮아. 거래처는 다른 회사로 다시 찾으면 돼. 하지만 딸은 하나밖에 없어. 엄마가 평생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날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 분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도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회사에 김대리였어요. 실장님, 사장님이 급하게 찾으십니다.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김 대리님 죄송하지만 이번 건은 제 최종 결정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공식 문서로 계약 종료 통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악몽 같은 결혼 준비가 드디어 끝나는구나. 예비 시어머니 회사를 나온 지 이틀 후에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사실 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미안해.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아.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봐줘. 내가 사과할게. 네가 사과할 일이 뭐가 있어. 넌 잘못한 게 없잖아.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를 제대로 못 말렸어. 내 잘못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잘못이 없었어요. 그는 6년 동안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문제였죠.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자책하지 마. 일단 우리 좀 시간을 가지자. 지금은 너무 힘들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이렇게 아프고 슬플 줄은 몰랐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에 우리 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셨는데 잠시 후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영아, 밖에 나와봐. 저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현관에는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서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날 입었던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수수한 까만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당황과 후회가 보였어요. 실장님, 아니 어머님,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오만하던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다니요.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고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소파에 앉았어요. 분위기는 무척 냉랭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영 씨를 무시했습니다. 집안을 따지고 돈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만했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가 딸을 가진 엄마로서 지영 씨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딸이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사과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장님은 제 딸을 처음부터 무시하셨어요. 우리 집안을 깔보셨고 그게 사과한다고 없어지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고 아들 자랑에 눈이 멀어서. 사장님의 그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만약 지영이가 결혼해서 들어간다면 사장님은 또다시 우리 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실 거예요. 어머니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대신 입을 열었어요. 제가 책임지고 엄마를 말리겠습니다. 지영이를 지키겠습니다. 그동안은 어땠나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딸을 무시할 때 지금까지 당신은 뭐 했나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무능했어요. 당신은 자기 어머니 하나 제대로 못 말리면서 어떻게 아내를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날카로웠습니다. 남자친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영아,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남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6년 동안 함께한 사람,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지영아, 미안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너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진짜야. 너랑 아니면 의미 없어.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너를 정말 사랑했어. 6년 동안 너랑 함께한 시간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어. 그럼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할 수 있어. 아니야. 우리는 이제 끝이야. 지영아,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나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시어머니의 태도와 집안의 분위기, 그런 게 결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알겠어. 남자친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갈게. 나 독립할 거야. 엄마랑 떨어져서 살게. 그게 해결책이 될까? 네 엄마는 여전히 네 엄마야. 명절에도 만나야 하고 가족 행사 때마다 마주쳐야 해. 나는 그때마다 또 무시당하고 상처받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너는 이미 한 번 지켜주지 못했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아.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어. 시댁 눈치 보면서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건 나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 거야. 지영아, 우리 여기서 끝내자. 6년 동안 고마웠어. 남자친구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영 씨,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저를 보는 그 시선과 우리 집안을 깔보는 그 태도가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바꿀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오늘 이렇게 사과하러 오신 건 정말 제가 소중해서가 아니잖아요. 회사 거래 때문이잖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을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가 거래처 실장인 줄 몰랐을 때는 저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그게 어머님의 본심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저희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도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지영아, 나 정말 너 아니면 안 돼. 나 어떻게 해?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아니야, 우리 6년이나 함께 했잖아. 그래, 6년 동안 좋은 인연이었어. 하지만 여기까지야.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남자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지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도 다가와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남자친구와 완전히 헤어지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일상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끔 SNS를 통해서 남자친구 소식을 듣곤 했어요. 그는 정말로 집에서 나와서 독립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선택에 마음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지영아, 요즘 괜찮니? 많이 괜찮아졌어. 후회는 안 하고?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것에 대해서요. 후회는 없어. 오히려 다행이야. 결혼 전에 알게 돼서.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그냥 결혼했을 거야.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결혼이 늦어져도 괜찮아.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어요. 요즘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석 달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 보였어요. 나는 잘했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느니 혼자라도 당당하게 사는 게 낫지.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된다면 절대로 상대방을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어른이 되겠다고요. 그리고 제가 만날 미래의 배우자는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랬습니다. 그의 가족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길 바랬어요. 결혼은 늦춰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행복한 결혼을 하는 거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과 자존심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고 이제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